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 한 발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합동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해 맞대응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 15일째 열리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은 총재 내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법무부가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투항하라는 압박이고 또 강요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 사면된 후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사저 앞에서 밝힌 대국민 메시지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출입하는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25년 전 14대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이른바 초원복집 도청 사건 판례는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확진 사례도 늘어나면서 요양시설에서의 업무도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괴물 ICBM이라 불리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 6,200km 이상, 비행거리 약 1,080km로 추정되는데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 가능하기에 괴물이라고 불립니다. 그동안은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6,000km 이상 고각 발사했으니 정찰 위성은 확실히 아닙니다. 정찰 위성은 보통 500에서 700km의 저궤도를 비행하거든요.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늘 오후 2시 34분쯤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발사체를 고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정점 고도는 6,200km 이상, 사거리는 약 1,080km로 파악됐습니다.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고도를 6,000km, 사거리 1,100km로 추정하며 아오모리현에서 170km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 안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ICBM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북한이 오늘은 위성이 아니라 ICBM 발사를 통해서 내일 모라토리움을 파기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북한은 나흘 전 평안남도 일대에서 방사포 4발을 쏘아 긴장 수위를 높였고 지난 16일에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으나 공중 폭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 압박, 한국 신정부 기선 제압 등 복합적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합니다. 대북제재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들어주기를 지금 요구하면서 압박을 점차 강화하는 차원이 있고요. 윤석열호 한국 신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의 ICBM 발사 성공은 2017년 11월 29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뜻하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자칫 한반도 상황이 5년 전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으니 퇴임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군은 동해상에서 현무 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원점 타격 훈련을 벌였고 미국 백악관도 이례적으로 즉각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합동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실사격에선 현무2 지대지 미사일 한 발과
에이테크스 미사일 1발, 해성2 함대지 미사일 1발, 공대지 제이담 2발 등이 발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북한군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 태세도 격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청와대와 인수위원회가 한은 총재 지명을 둘러싸고 격하게 대치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윤석열 당선인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이 왜 필요하냐? 다른 이들, 그러니까 윤핵관들을 뜻하는 말이겠죠. 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공을 윤 당선인에게 넘긴 겁니다. 조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회동이 실무 협상에 막혀 보름째 지연되자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문 대통령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윤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달라며 조건 없는 신속한 만남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창구에 많은 분들이 관련한 말씀을 많이 했다고 밝혔는데 첫 회동 지연의 원인으로 이른바 윤핵관을 지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방부만 아니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곳으로 청와대를 옮기든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집무실 이전 갈등은 회동과는 별개라며 윤 당선인에게 직접 결단하라고 공을 넘긴 가운데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윤 당선인 측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주기 바란다는 발언은 마치 당선인의 판단에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 등 대응이 기묘한 때에 이 만남을 덕담을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죠. 윤 당선인도 청와대의 한국은행 총재 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당선인 측은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 두 사람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로 평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창용 IMF 국장을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노리고 일부러 정치 쟁점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신정부와 일부러 여러 쟁점 사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측에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자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응수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취소하고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수위 업무 보고 하루 전날, 그러니까 어제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건 무례하고 또 부적절했다고 본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업무보고가 무의미해 날짜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해 인수위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보고 자체를 취소시킨 겁니다. 40여일 후면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 정부 주무장관이 이렇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당선인도 이 정부가 5년 동안 한 검찰개혁이 안 됐다는 자평을 하느냐며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의 독립은 민주당이 과거에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밝힌 인수위는 권력형 비리 수사 재개를 막으려는 은폐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인수위 측은 새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수사지휘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부한 법무 보고에선 원래 어떤 게 거론될 예정이었을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반대 등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박 장관은 침묵했습니다. 공수가 바뀐 이들 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무보고 거부 사태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말을 아끼면서도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침묵할게요. 사회 일정 잡으면 보고가 수정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전날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검찰 관련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업무보고에는 박 장관의 재가를 받아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예산권 독립 등 윤 당선인 공약과 배치되는 부정적인 입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연일 압박하면서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검찰개혁, 또 대장동 특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은 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반면 단독 업무보고를 진행한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인수위에 적극 협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대검도 깊이 공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무실 이전 문제로 무서운 세입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매도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을 비롯한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하는 거를 매도 계약을 치른 뒤 직후에 바로 이사 직전 공사를 해버리는 매도인 것 같다고 비유를 한 겁니다. 네.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즉 한국은행 총재는 새 정부 기재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바로 매수인인 새 정부를 고려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에둘러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윤 당선인이 이 얘기를 한 게 인수위 사무실 바로 옆에 있다는 그 프레스 다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곳이었는데 오늘은 어제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만 해도 윤 당선인이 처음 프레스 다방을 찾았을 때는 뭐 커피, 김치찌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됐었습니다. 네.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촬영까지 되고 있는 공식 석상에서 너무 가벼운 대화들만 오가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예. 했었는데요. 그래서 때문인지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와의 갈등 같은 이런 굵직한 현안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 때문에 윤 당선인은 마치 청문회 같다며 이번에는 투정 아닌 투정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기자분들하고 차 한잔 하려고 왔더니 또 이게 청문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청문회냐고 묻는데 거기다 대고 또 질문을 하겠다는 우리 기자들입니다. 윤 당선인이 내일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통화를 한다고 하는데 유독 이 중국하고의 통화에 약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베트남 이런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유독 중국 정상과는 통화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계속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이런 중국에게 강한 입장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통화가 언제 성사될지가 관심을 모았던 건데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자면 취임 전 당선인이란 신분으로 중국 주석과 통화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내일쯤 사상 처음으로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가 성사가 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당선인 신분에 있는 국가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전례는 없다. 그 관행이 이번에 깨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한 달째가 됐을 때 당시 갓 취임했었던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행을 깨고 시 주석과의 통화가 성사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외교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보통 당선 축하 전화는 이제 거는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하고 당선인 측이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번 통화도 중국 측이 먼저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를 해보니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최단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게 확실한 만큼 중국도 서둘러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정도로 한국의 존재감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합당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두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사실 악연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이번에는 합당이라는 대의를 위해 당대표 대 당대표라는 위치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그 3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두 대표는 3명 대 3명, 3대3 실무협상단을 꾸려서 합당 절차를 진행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네. 그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하는데 특별한 쟁점이 없고 형식도 사실상 흡수 합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흡수 합당이냐 당대당 합당이냐라는 거는 다소 법적인 용어이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같이 공감한 지점은 양당의 철학이 공유되고 시너지가 되는 방식의 합당이다. 이 쟁점이 되는 지방선거 공천도 다음 달 초까지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는 청와대도 용산도 아닌 삼성동이었죠.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했습니다. 염려 덕분에 많이 회복됐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은 부모님을 찾아뵌 뒤 곧바로 대구 사저로 향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경호와 수행 인력에 둘러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문을 나섭니다. 취재진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5년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12월 말 특별 사면을 받고 복권된 뒤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약 8분간 머무른 뒤 사저가 마련된 대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며 건강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했지만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게 될 사저 주변에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모여 박 전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화환이 늘어섰고 벽에는 손편지가 가득 붙었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영 기자, 지금도 지지자들이 있습니까? 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해가 진 지금은 대부분 지지자들이 자리를 떠났는데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 간간히 사저를 구경하러 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만 해도 이곳은 박 전 대통령을 보러 오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5천 명의 지지자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태극기를 흔들었고 길을 따라선 환영 화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편안히 지내길 바란다는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여기가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들어가기 전에도 발언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해 꽃다발을 준 아이와 포옹한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에 들어올 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5년간 버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드렸음에도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스스로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 정치적 후배들에게 맡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인재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겠다는 말은 측근들의 선거 출마를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발언 도중 40대 남성이 갑자기 소주병을 던져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감싸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잠깐 발언이 중단됐지만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성은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며 사법살인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상해 미술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개월 전엔 휠체어를 타고 입원했지만 이늘은 직접 걸어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함께 5년 전 구속 수감될 때 입었던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효선우 기자입니다. 남색 코트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어서 병원 밖을 나섭니다. 지난 2017년 3월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때와 같은 옷차림입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남색 코트가 영치 물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까맣게 염색한 머리의 헤어스타일은 트레이드마크로 불렸던 올림머리였습니다. 과거 휠체어를 탄 채 병원으로 향하던 모습과는 상반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주변엔 지지자 50여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병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100여 개가 길게 세워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길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10여 명 안팎의 수행원과 경호 인력이 뒤따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에 윤석열 당선인은 조만간 찾아뵙겠다는 말을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친박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퇴원에 대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한다.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서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은 오늘 오후 직접 달성 사저를 찾아 축하난도 전달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오시게 돼 있지 않냐라면서 당연히 모시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만날 의향이 있는 점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이죠.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퇴원 장면을 좀 보면 오랜만에 보는 친박계 의사들이 대거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화면에 잡힌 분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모습이 차례로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화를 하는 모습이 잡혔고 가운데 최경환 전 부총리, 지난 17일 가석방된 최 전 부총리가 검은 중절모를 쓴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보입니다. 네, 예. 이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그 밖에 황교안 전 총리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는데요. 민경욱 전 의원은 직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김기춘 실장,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주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또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전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측근들을 대신 보냈다라고 하고요. 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병원 대신 사저에 직접 내려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친박계의 부활이라고 의미를 둬도 되겠습니까? 그 점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도 윤 당선인 주변에 친박 인사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기도 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여전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서 친박계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을 지낸 점을 강조하면서 벌써부터 박근혜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이에 맞선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성군 사저를 직접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는 말도 뭐 조금씩 들립니다. 네, 저희도 그게 관심이어서 직접 연락을 좀 해봤는데요.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물어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명시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은 것만큼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박 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도와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다음 행보도 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향후 정치적 활동을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대구시장이나 달성 군수선거 등에서 특정 후보를 도울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행보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992년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에 있는 초원은 복국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고 모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후보 측이 도청을 해서 이게 드러났던 건데 당시 도청이 더 나쁘냐,
모의가 더 나쁘냐 말이 많았었습니다. 결국 도청한 이들에게 주거 침입죄가 인정됐는데 25년이 지난 오늘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음식점에 들어가 몰래 녹음 녹화 장비를 설치한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내려졌던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취지, 과수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장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지난 2015년 한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기 위해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 침입은 출입 당시 객관적 외향적 행위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는지가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주인이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 승낙을 안 했다고 보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과거 제14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초원복집 사건 판례는 25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초원복집 사건은 대선 직전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의 기관장들을 식당으로 불러 김영삼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눈 일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당시 정주영 후보 측 관계자들의 도청으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들은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한순간에 집을 잃은 주민들이 머물 임시주택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민들은 7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최장 2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보금자리는 마련됐지만 다음은 생계 걱정입니다. 대부분이 산에서 나물과 버섯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 산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 실린 컨테이너 박스가 주변이 검게 그을린 땅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동해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입니다. 25제곱미터, 7평 남짓한 주택 안에는 화장실과 주방 등이 갖춰졌습니다. 이 같은 임시주택은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과 동해 삼척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모두 2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일부 이재민들은 임대아파트 등으로 이주합니다. 임시거처는 마련했지만 어떻게 집을 새로 지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재 정부의 주택피해 보상금은 최대 1,600만 원.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재민이 많습니다. 산골마을 집 대부분이 등기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래 집을 태워도 보상 하나도 못 받지 않소. 아이고 땅만 사면 집은 그냥 딸려오는 줄 알았지 않소. 그냥 집 등기가 없어. 임시주택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도 돌아갈 곳이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생계 역시 꽉 막혔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양봉이나 버섯, 산나물을 따서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들의 텃밭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입니다. 이제 새로 꿀떡에 좀 피우려면 2, 3년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동안이 문제지. 나무가 미로에 크려면 한 5, 6년이 가야 돼. 앞길이 막막해. 행정안전부는 보상 금액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이재민들이 납득할 수준에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 조사 결과가 이번 주 나오면 피해 보상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40개 임신부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결국 헬기를 타고 300km나 떨어진 울산으로 날아가 출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시간 40분 만이었죠. 정부가 확진자용 출산 병원을 마련하겠다고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장 상황은 다른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 헬기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헬기 안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고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39주차 임신부로 갑작스런 출산 상황을 맞았습니다. 40개 임신부가 소방 헬기로 이송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확진자가 이제 바로 병원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확진자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안 받아줘요.
119 상황실은 충남과 충북은 물론이고 대전과 경기 지역 병원에까지 협조를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여성의 진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울산의 한 병원에서 산모를 받아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19 상황실은 즉시 충남에 있는 소방 헬기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여성은 충남 아산에서 소방 헬기를 타고 300km 떨어진 울산 병원으로 1시간 만에 이송됐습니다.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신고 4시간 40분 만에 여성은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산모님도 잘 계시고 아기도 출산을 잘했습니다. 전국에 확진자 전용 분만 병상이 부족한 탓에 산모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위태로운 출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흘 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서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검문소를 이탈했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군에서 부조리를 당했다고도 주장해 군이 관련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A씨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건 지난 21일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돼 폴란드 국경 검문소로 인계된 A씨는 현지 시간 23일 새벽 검문소를 이탈했습니다. 외교부는 연락을 받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당국과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입국이 거부된 만큼 우크라이나 재입국 가능성은 작습니다. 군 당국은 일단 A씨 송환에 집중하고 추후 군무 이탈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현역 군인의 국제의용군 동참 시도는 정부 차원의 참전이 아닌 개인의 불법적인 동참 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A씨가 최근 오픈 채팅방에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선임의 언어폭력을 이유로 분리 조치를 요구해 부대를 재배치했고 이후 휴가 기간 무단 출국했습니다. 군 당국은 재배치 부대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군무 이탈 등 위법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그러니까 꼭 한 달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그 사이 우크라이나에선 민간인 9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81명이나 됩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민간인 사상자가 2,500명 이상인데 보건시설을 포함한 민간 시설에까지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이렇게 속출한 겁니다. 러시아 측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러시아군 사망자를 15,000명 이상으로 추정했고 영국 언론은 지휘관도 1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눈이 녹으면서 수습되지 않은 러시아군의 시신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 들릴 정도죠.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 지도부 내 균열도 감지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아나톨리 추바이스 대통령 특별대표가 전쟁을 반대하며 사임했고 국방부와 연방정보국 고위급 인사들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민간인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처벌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진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첫 유럽 방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출발하기 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화학무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G7, 유럽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다음 날에는 나토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규정하고 처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As with any alleged crime, ultimately it will be for a court of law to determin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who i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se particular cases. 공개되거나 첩보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 결과 러시아군이 고의적으로 민간인들을 겨냥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범죄자로 규정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여전히 러시아에 협조적인 시진핑 주석에게 경고 이상의 제재에 나설지가 유럽 순방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 몰도바 안에는 승인되진 않았지만 친러 세력이 점령한 자칭 독립국이 있습니다. 바로 트란스니스트리아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가 이곳까지 연결되는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복원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죠. 이규현 기자가 여기 다녀왔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탱크에 러시아 국기가 붙어 있습니다. 몰도바 동쪽에 있는 미승인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경 인근의 모습입니다.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지난 1991년부터 이곳을 장악했는데 러시아군 병력이 최소 1,500명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언론인들의 입국을 철저히 막고 있었습니다. 몰도바 정부는 이 지역이 통제권 밖이라면서도 양국의 합병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are not under our control at the moment, under the control of our authorities. We are making our efforts in order to. We don't see it as a part that something that it's impossible to be done. 러시아의 최종 목표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이곳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이어지는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 회복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8세기 러시아 제국 시절 우크라이나 남부의 이름인 노보로시아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몰도바 키시나우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가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이재명계의 당내 장악력이 한층 더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3시간이 넘는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는 3선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166표 중 유효 165표, 무효 1표입니다. 박홍근 후보가 최다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후보 없이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박 신임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박광온, 이원욱 의원 등과 함께 재적의원 10% 이상의 지지를 받아 2차 투표에 진출했고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박광온 의원과 결선 투표를 벌인 끝에 당선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자주 의원총회를 갖겠다며 당장 4월까지 처리할 입법 과제에 대해 충분한 수기를 거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 원내대표는 옛 박원순계 출신으로 지난해 대선 경선부터 이재명 전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 이재명계로 통합니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 출신 박광온 의원을 누르며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계의 영향력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투표 통과자 명단에는 출마 의사를 밝힌 적 없는 열린민주당 출신 초선 최강욱 의원 이름이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그럼 이번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궁금한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로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거대 야당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대선 패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처절한 반성 또 철저한 쇄신을 우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 반성과 쇄신에 기반해서 민생과 개혁이라고 하는 두 축을 앞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다 유능한 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빨리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또 변화와 쇄신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이 부족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선거는 지고 나면은 정말 100가지, 10,000가지의 그 패인이 있기 마련이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을 하는 것이 그런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당의 비대위원회가 향후에 이제 이 대선 평가와 관련된 기구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또 전문가들의 분석, 당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평가의 과정을 밟아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저희가 보기에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아, 부동산 정책이 가장 뼈아프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제2의 명락대전이다, 개파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당내 갈등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 뭐 제가 삼선이기 때문에 10여 년 전 당내 갈등하고 비교해 보면요, 지금은 당내 갈등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뭐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박광원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대신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결국 삼선 의원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당을 끌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치른 선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네. 우리 민주당은 6.1일수록 서로 단결하고 단합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충분히 소통해내면 저는 이런 그 당내 갈등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혁신의 계기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삼선의 경험을 많이 이용하시겠다.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나 대장동 특검, 이 선거법 개정 등 여야 간 이견이 참 크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그런 여러 가지 그 개혁 입법이라든가 또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 민생 입법, 민생 현안을 챙기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장동 특검 부분도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조속히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기득권화된 정치권의 양당 구조, 이걸 좀 이제는 내려놓기 위한 그 과정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 관련된 법안도 저희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면서 반드시 처리하겠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도 국민들은 이제는 외해받는 그런 특혜받는 영역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공정한 그런 그 권력 구조가 또는 그런 그 질서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를 떠나서 저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좀 더 신속하고 또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도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소통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 청와대나 또는 국회랑 상의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5월 9일 날은 무조건 안 들어가니 그러니 이제 국방부를 이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부터 이렇게 문제가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이 청와대 이전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지켜지면 좋죠.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이 세종시로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예 이전하겠다라고 조속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만 지금 청와대에 쓰겠다고 하면은 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전체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훨씬 지혜롭게 선택할 길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물러설 수 없어 이런 기싸움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 뜻을 먼저 살피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선자와 또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까지 좀 충분히 살펴봐 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만
이게 최대가 아닐 듯합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치명률이 0.13%로 낮다면서 왜 사망자가 많은 거지 하시겠지만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확진도 늘면서 요양시설과 병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입니다. 260여 명의 노인이 입소 가능한 규모의 이 요양원은 최근 요양보호사의 확진까지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등록된 114명의 요양보호사가 1인당 2.3명의 노인을 담당했지만 60%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손이 부족해진 겁니다. 지금은 전시예요. 요양보호사는 이제 확진이 되면 정리를 하잖아요. 안에 그분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는 39만여 명으로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470명으로 지난 17일 429명에 이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2, 3주 뒤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사망자 규모는 300~400명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사망자가 좀 늘어났고 이번 주에 평균 사망자는 지난주보다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하게 확진자를 가려내고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신속 항원 검사를 대학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소아 확진자가 늘면서 오늘부터는 만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1차 접종 시에도 어느 정도의 감염 예방 그리고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은 모레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장애인 인권 운동가인 고 최옥란 씨의 20주기를 이틀 앞두고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도 서울 지하철역에서 기습 시위가 진행 중인데 퇴근길 인파와 겹쳐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동욱 기자,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지하철 3호선 충무로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충무로역에는 전국 장애인보호연대 등 장애인권 단체들이 개최한 기습 시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3호선이 지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권 단체들은 오늘 오후 7시부터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고 최옥란 씨의 20주기를 맞아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포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단체는 앞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지원 대책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하철역은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와 경찰, 퇴근길 시민들이 얽히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경찰과 시위대가 얽혀 언쟁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추모제를 마친 뒤 충무로 역사에서 1박 2일 노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무로역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584명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항아리나 옷장에서 현금과 달러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집 내부를 옷장에서 침대 밑까지 뒤집니다. 그러던 중 베란다에 있는 한 항아리 속에서 신문지로 싸둔 100달러 뭉치가 발견됩니다. 1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집을 수색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세금 40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집 내부, 옷장과 서랍에 8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숨겼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약 2조 5,564억 원.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방법도 점차 진화하면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체납 추적 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악의적 상습 고액 체납자 584명을 선정해 추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90명,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편법 이전한 196명 등이 대상입니다. 체납자 및 배우자, 특수관계인 등의 소득 및 지출 내역과 또는 생활 실태, 사회 행위 등에 대한 기획 분석을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고의 체납하면 당사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맹타를 휘두르는 프로야구 LG의 송찬희 선수가 오늘도 홈런을 쏘아 올리며 시범경기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데뷔 5년차 중고 신인에서 시범경기 최고의 신데렐라 스타로 떠오르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가 된 송찬희 선수,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두산과 LG가 1대1로 맞선 4회 초. LG 송찬희가 두산 선발 이영하가 던진 바깥쪽 변화구를 잡아당긴 타구가 넓은 잠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시범 경기 6호포를 쏘아 올린 송찬희는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역대 시범 경기 최다 홈런 타이 기록도 세웠습니다. 애매한 스윙보다는 무조건 풀스윙으로 제 스윙을 했던 것이 좀 지금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8경기에서 안타 9개, 그중에서 홈런만 6개를 때려내며 연일 맹타를 휘두르는 송찬희의 이번 시즌 목표는 소박하게도 1군 정착. 하지만 LG는 송찬희가 적토마 이병기 이후 25년 만에 LG 출신 타자 신인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수 형도 좋다고 지금 페이스 그대로 가라고 해주시고 신인왕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팀 성적이 우선이고 저도 같이 일조하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신인왕 레이스 최대 라이벌은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고졸 루키 김도영. 아직 시범 경기에서 겨뤄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의 맞대결은 다음 주 토요일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6년 연속 고졸 루키가 차지할지 아니면 6년 만에 새로운 신데렐라가 탄생할지 40번째 신인왕 레이스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기온이 쑥쑥 오르며 봄 향기가 짙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짙어지면서 오늘도 종일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비바람이 불어들면서 공기질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북부는 낮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 제주 남부에도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호남과 경남 해안을 따라서도 최대 7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태풍급 강풍과 함께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우려스러운데요.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은 11도, 한낮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고 난 뒤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더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